오늘의 토픽은 사실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실 플랫폼이라는 자체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사이드 플랫폼, 뭐 멀티사이드 마켓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풀이해 나갔고, 사실상 이제 이게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이 멀티사이드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작돼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그러고 이제 쭉 보면서 좀 경제학적인 면에서 좀 쉽게 풀이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마켓 플랫폼이나 멀티사이드 마켓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명의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나 마켓 파티시펜트, 마켓 하는 유저들이 서로 코디네이트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이 온라인 마켓이잖아요. 온라인 마켓을 보면 거기에 소비자와 그 다음에 판매자들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켓을 해주는 거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나 그런 퀄리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건 하나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격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는 오늘 받고 싶냐, 아니면 내일 받아도 되냐, 한 달 후에 받아도 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이 파라미터에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플랫폼이 해주는 거는 그런 파라미터를 맞춰서 나한테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판매자를 딱 찾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뭐 나중에 이제 예를 들지만,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느 한 그룹을 갖다 그 플랫폼에서 확보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그룹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듯이 in the digital era, MSPs become more complex and difficult to asses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플랫폼 하면은 뭐 우리 시장이 옛날 뭐 트래디셔널 시장이나 마켓 이런 것들이 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판매자들이 와서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economies가 realize 되면서 굉장한 효율성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시장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example 밑에 여기 example 가보면은 뭐 스탁 엑스체인지는 스탁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들 연결시켜 주는 거고, employment agency 하면 labor agency들은 내가 직장을 구하고 싶고, 뭐 일용직 레이블 마켓이 형성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진짜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어느 길거리 한국 코너를 가면 거기서 이렇게 오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짐꾼을 찾는다, 뭐 공장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 하면 거기 가가지고 뭐 3명 필요하다 하면 3명이 와서 경험 물어보고 그 다음에 태우고 가서 일시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런 플랫폼이 아니지만 옛날부터 있던 플랫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플랫폼의 조건을 satisfy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이제 디지털 에라를 가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라디오 스테이션, 뭐 라디오, 애널로그 라디오 하면 굉장히 라디오 듣는 사람들 모아서 라디오에 광고하는 사람들 이렇게 붙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했어요. 뭐 TV도 마찬가지. TV도 TV를 갖다 프로그램을 좋은 걸 띄우면 TV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띄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버는 그런 메커니즘이 됐는데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과 디지털화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리미테이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시장에서 말했듯이 시장을 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가 몇 명 이상 오면은 뭐 몇 개 이상 오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 네트워크 이펙트보다는 this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시장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컨저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인터넷화 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들 그냥 설치만 몇 번 하면은 금방 우리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떤 플랫폼이 좋은가는 내가 찾고 싶은 거를 금방 또 쉽게 찾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또 나쁜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시장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 우리 아까 말했듯이 라디오나 TV 같은 데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이 듣게 하거나.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 라디오나 TV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유튜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갖다가 마련해서 준비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걸 알기 때문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광고를 띄우고 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자, 여기 말했듯이 이제 SNS 같은 데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처럼 TV나 그런 것처럼 다르게 SNS 사정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뜨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중간중간 이제 TV 광고가 뜨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광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짜증나가지고 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내고 이제 광고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광고가 덜한 데로 가든지 이렇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마스터카드, 비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에서 이런 것들은 카드 홀더들,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매점들 간에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카드를 이제 하나 신청하면은 카드가 나와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 혜택을 주느냐? 우리가 물론 돈을 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카드를 쓰면 쓸수록 그 플랫폼에 매점들이 이렇게 뭐 1%면 2%, 2%면 2%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이제 운영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매점들한테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우리 카드 홀더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잠깐 물론 카드 홀더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갔지만 이 매점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케이스가 시작된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시장만 보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이 카드 홀더들한테 가는 베네핏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매점한테 돌아오는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꼭 매점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찬반 논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 분석이나 뭐 경쟁법을 도입할 때는 항상 싱글 마켓 위주로 봤어요. 이 시장에서 바이어 셀러가 누구냐.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수직적 결과냐, 호리존털이냐,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하고 경쟁 제한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만 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제 변하면서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이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플랫폼 같은 거 보면은 우리 iOS도 있고 윈도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스마트폰에 가면은 이제 앱스토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고 한데 이거 잘 보다 보면은
사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뭐 이 브로드캐스팅 TV 뭐 이런 거에 대한 플랫폼과 SNS 플랫폼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그 플랫폼 마켓은 굉장히 이게 팩 스페시픽한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게 더 멀티 사이드건 두얼 사이드건 상관없이 그 플랫폼 자체를 갖다 볼 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each 사이드를 갖다 싱글 마켓으로 봐도 되는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걸 갖다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나 플랫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게 이제 cost, production side, 그 다음에 이제 demand side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스코프 이코노미는 주로 이제 cost나 production side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더 많이 팔면은 팔수록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cost, average cost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이제 아주 엑스트림 케이스가 엑스트림 케이스 아주 그냥 그거 보면은 뭐 통신회사나 뭐 전기회사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내추럴 모노폴리잖아요. 거기는 굉장한 스케일 이코노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모노폴리를 주고 우리가 레귤레이션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소셜 컨트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옛날 옛적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보니까 이게 스케일 이코노미도 중요하지만 그 레귤레토리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서 이제 레귤레토리 코스트는 다루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레귤레토리 코스트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추럴 모노폴리라서 그 efficiency gain보다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경쟁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도 않을까.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들의 디레귤레이션이 시작되고, 그래서 전기나 내추럴 가스 이런 것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그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전기 같은 데는 제너레이션,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도 그 내추럴 가스 회사들끼리 경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디스트리뷰션 집에 가는 거는 아직도 이제 내추럴 모노폴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 회사가 하는 위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변화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스태틱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다이내믹하거든요. 우리가 내추럴 모노폴리라서 모노폴리 해주고 뭐 레이트 오브 리턴 레귤레이션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잘했구나 했는데 보면은 통신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야 우리가 왜 적은 레이트 오브 리턴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레귤레토리 바이패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랬듯이 이제 모든 우리가 보는 경쟁법 이런 거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면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플랫폼 마켓 이런 것도 옛날 그 트래디셔널 플랫폼에서 디지털화되면서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어렵게 이제 된 거죠. 분석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이 스코프 이코노미는 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따로따로 그 생산하는 것보다는 같이 생산하는 게 더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적용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코노미 스코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통신회사는 이제 트래디셔널 플랫폼은 아닙니다. 통신회사는 그냥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왜 나오냐면은 통신회사가 이제 미국에서는 나눠져 있었어요. 그 로컬 커, 롱 디스턴스 커, 장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컬 시장을 뭐라 그러지? 로컬 시장. 지역 시장, 시내 전화. 시내전화. 시내전화, 장거리 전화. 맞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렀죠. 근데 그거 갖다가 뭐 따로따로 장거리 전화 하는 사람 따로 하고 시내 전화 하는 사람 따로 해놓으면은 장거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가 그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는 시내 전화를 통해서만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 만들기는 뭐 정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한 회사가 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코노미 스코프이 나온 거고. 제 논문이 사실은 그 통신회사 쪽 그 커스트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통신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내추럴 모노폴리냐 아니면 아니냐
그리고 스코프 이코노미가 어떠냐 이런 거를 갖다 주로 다뤘습니다. 이게 옛날 옛적 얘기지만 하여간 그런 걸 다루고 그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통신회사들이 너무 커짐으로써 사실은 그 내추럴 모노폴리가 아니라 디스 이코노미 스케일이 이코노미 스케일 갖다 이제 다시 그 다미네이트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내추럴 모노폴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통신회사들의 디레귤레이션이 이제 맞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그건 뭐 재밌는 얘기지만 옛날 얘기니까 띄고. 자, 그러면 이제 디맨드 사이드 엑스터널리티나 그 네트워크 이펙트는 뭐냐? 그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건 결국은 users decision become interdependent and value depends on the number of users on the network.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느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오는 그 value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는 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들어가는 그 value가 몇 명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똑같은 걸 갖다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direct effect랑 indirect effect를 나눌 수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면은 내가 라디오를 듣는데 더 많은 사람이 라디오를 듣는다 해서 나한테 무슨 베네핏이 오느냐, 혜택이 오느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direct effect는 없어요. 내가 듣건 100명이 듣건 1000명이 듣건 디렉트 이펙트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그 혜택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디렉트 이펙트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100명이 들어가고 1000명이 들어가면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그 디렉트 이펙트는 없지만은 indirectly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내가 혼자 볼 때나 뭐 1000명이 보고 10,000명이 보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디렉트 이펙트 하나도 나한테 주는 영향은. 그렇지만 인디렉트하게 내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기 때문에 그 광고 수가 늘어나고 광고 그 뭐랄까 레비뉴가 늘어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그걸 인디렉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굉장히 팩 스페시픽한 게 SNS나 그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이 디렉트 이펙트가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갖다가 구입했는데 전화 보니까 10명뿐이 없다, 유저들이. 그러면 저 베네피트 그 혜택이 얼마나 적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걸 수 있다 하면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디렉트 이펙트가 굉장히, 디렉트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인디렉트 네트워크, 통신회사 같은 거는 인디렉트 네트워크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통신회사가 많이 크다 그래가지고 더 좋은 혜택을 주냐? 뭐 장비로도 좋은 걸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SNS 네트워킹 같은 거,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는 둘 다가 있는 것 같아요. 디렉트 이펙트나 인디렉트 이펙트나. 그래서 그 인디렉트 이펙트를 갖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그 positive feedback. 내가 들어감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은 안 받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한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올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냥 지금 말한 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만하고, 왜냐하면 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플랫폼 자체 내에서도 소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질문 있었나요, 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내 그룹 안에서 있는 이 베네핏과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 또 사람들이 있거나 그룹 유저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코디네이션에서 나오는 그 혜택을 또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인터 그룹이냐 인트라 그룹에 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하면은 그냥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이게 로컬라이즈 될 수 있다.
지역별로 굉장히 그런 특성을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서치 엔진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네이버가 우리 한국 시장에 언어나 뭐 문화나 이런 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 잘 충족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8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거고, 구글은 어쨌든 간에 영어, 잉글리시 베이스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그런 설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반대로 봤을 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어로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사이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네이버보다 구글이 훨씬 더 다문화합니다. 제가 이게 몇 프로인지는 기억 못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거의 반대로 뭐 80%,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플랫폼이라는 자체도 이게 그냥 일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를 조사한다거나 구글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장을 보느냐, 그러니까 국내 아니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서치를 하느냐, 아니면 외국 아니면 영어 베이스 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체인지 네트워크 같은 데는 이제 바이어나 셀러들 같은 이제 제일 뭐랄까 효율적으로 베스트 매치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한 네트워크 이펙트는 보통 이제 좋은 경우 좋게만 말하잖아요. 파시브 네트워크 이펙트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네거티브 네트워크 이펙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이게 많이 나아졌지만은, 옛날에 이제 아까 시장을 보면은 사람이 많아질 때는 좋죠. 그러니까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게 네거티브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이제 남대문 시장을 가봤는데, 주말에 가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한산하지만, 그때 옛날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여기 가보면 없는 게 없구나. 내가 정말 뭐 사고 싶다 하면 그냥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그리고 또 보면 동대문 시장도 이렇게 뭐 약간 더 스페셜라이즈 돼 있더라고. 남대문 시장은 뭐고, 동대문 시장은 뭐, 옷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진짜, 이렇게 정도까지 컨디션이 생기면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네트워크 이펙트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화 되면은 사실은 서버 사이즈 때문에 컨디션이 생길 수는 있고 슬로우다운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버 사이즈 같은 것도 계속 그냥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이제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생길 수 있느냐. 이제 디지털화 되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 우리 개인정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정말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내가 그 멤버들한테 어떤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가 될 수도 있고, 뭐 따져보면 또 그런 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소셜 네트워크 같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엔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것들이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고, 당신 프렌드만 볼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이런 뭐랄까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다양한 디퍼런시에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정도가 제일 좋다. 이런 걸 갖다 어플하는 대로 가겠다. 이런 거 어플 안 하면은 나는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이제 또 시장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듯이 이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그 자체는 정말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경쟁 당국에서 볼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확실하게 뭐 결정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옛날 같이 뭐 통신회사다, 뭐 전기회사다, 뭐 그런 네트워크는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됐지만은,
요즘 새로 나오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도 경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그 어느 경쟁 단계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기도 하고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쟁 당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example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네트워크 이펙트가 박사님, 네네. 예, 저 말씀 죄송합니다만 그 채팅창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고 다른 제가 수험생도 채팅창이 이게 풀스크린으로 가니까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자. 여기로 가면 된다 했죠. 네, 채팅. 오케이. 네. 네, 질문이 이제 두 개인데 다 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보충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지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로 그러면 대체로 디지털 플랫폼이 내추럴 모노폴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내추럴 모노폴리에 대해서 아까 박사님 역시 설명해 주신 그런 규제 내지는 뭐 규제 완화 이런 논리가 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지, 특히 과거에 이제 내추럴 모노폴리에 관한 얘기는 특히 퍼블릭 유틸리티에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주로 했던 얘기지만 요즘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들은 뭐 반드시 퍼블릭 유틸리티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서 많이 활발해져서 과거보다 오히려 적절한 어떤 퍼블릭 레귤레이션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거 맥락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도 조금 뭐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디테일은 안 갔지만은 플랫폼이 이제 싱글 호밍이냐 그리고 이너 오퍼레이터빌리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호밍에다가 인터 오퍼레이터빌리티가 없으면은 아마 이 뭐랄까 이제 나중에 티핑 이펙트라고 말하는 티핑 이펙트를 가서 하나의 이제 그 메이저 다미넌트 플레이어가 생기고 마켓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옛날 뭐랄까 유틸리티들처럼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또 다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상 보면은 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 뭐 이런 SNS 다 보면은 경쟁자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조그만 경쟁자들이지만 그거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멀티 호밍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글 가서 설치만 하지 않고 뭐 다음 가서 해도 되고 네이버 가서 해도 되고 뭐 빙 가서 해도 되고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이거 딱 찾아보면 몇십 개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니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태까지 구글이 하는 이렇게 되는 거는 그나마 구글이 제일 좋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질문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자기가 정말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노폴리가 됐는데 다미넌트 플레이어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다미넌스 자체가 불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엑세스 프라이싱을 하거나 뭐 퀄리티 리덕션이 있으면 그걸 제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내추럴 모노폴리에 관한 그런 레귤레토리 스트럭처는 이제 한물 간 거고 여기다 적용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엔타이 트러스트 이슈를 자꾸만 다루는 이유가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나 이런 플랫폼에 관해서는 엔타이 트러스트 레귤레토리 그 스트럭처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XNT 프리벤티브한 그런 메셔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 논리를 보면은 뭐 이런 싱글 홈, 뭐 티핑 이펙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델링도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결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제가 수식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현상 내지는 경향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니 논증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경쟁 당국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이 처음에 이제 우리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말씀드릴게요. 경쟁 단계에서 보통 이제 뭐 멀저가 생겼다든지, 뭐 어뷰스 다미넌스 케이스, 뭐 시장 지배적 남용 같은 케이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모노폴리제이션, 뭐 담합권, 뭐든지 간에 하는 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인더스트리 파티시펀트를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되고 그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모은 자료는 그 순간적으로는 정말 어느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게 뭐 컨제스션이다.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컴플레인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 반독점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 갖다 집중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차원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컨제스션 같은 걸 볼 때는 만약에 이제 드랍, 그러니까 통신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뭐 드랍 타임, 뭐 커넥션 타임. 그러니까 누가 전화를 했을 때 몇 초 만에 연결이 되느냐. 그다음에 전화가 됐을 때 몇 번 정도 끊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수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컨제스션 이슈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메셔먼트가 가능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오늘 컨제스션 같은 거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메셔하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서 느낀 거는 이런 회사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정말 중요한 걸 알아요. 내 유저들이 지금 서치를 하고 싶은데 이게 다운타임이 오면은, 그리고 이게 몇 초 이상 걸리면, 그리고 몇 개 이상이 애드버타이즈먼이 뜨면은 이게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갖다 마니터링 하면서 이 컨제션이 너무 많다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수를 늘리든지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프로핏 모티베이션 때문에 하는 데 조금 더 크레디빌리티를 주고 좀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위에는 뭐죠? 디지털 플랫폼 대체로 똑같.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요. 다시 위로 가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나온 게 competition among incompatible networks may result in a monopoly.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거예요. 미국에서 통신회사들이 생겼을 때 뉴욕 뭐 이렇게 도시들에 통신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통신회사들이 서로 인터커넥션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내가 전화를 하나 놔야 되는데 전화회사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뉴욕에. 그럼 내가 A 회사한테 전화를 놓으면은 A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만 통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B 회사에 들어갔다면 B 회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B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랑 A 회사에 들어간 사람 다 연락하려면 A 회사 전화도 하나 놔야 되고 B 회사 전화도 하나 놔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2배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간, 내가 통화하는 사람 제일 많은 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티핑 이펙트 생기는 거예요. 제일 크고 제일 퀄리티가 좋고 나한테 제일 많은 베네핏을 줄 때를 간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큰 데로 가고 조그만 데는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뭐 이너 커넥션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온 솔루션, 너무나 과잉 경쟁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뉴욕시티 같은 데 입장에서 볼 때는 전상망을 까는데 A 회사가 가서 깐다고 뭐 몇 주 있다가 또 B 회사가 와서 또 땅 파고 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AT&T한테 문화분리를 주면서
결국은 regulation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때 한 regulation 이제 rate of return regulation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rate of return regulation이 다양한 뭐 price cap regulations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너 커넥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티핑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케이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인터넷 그 커넥션 하는 회사들끼리 옛날에는 피어링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피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터넷 백본 A에서 여러 트래픽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 유저들한테. 그래서 B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할 때는 피어링이라 아니라 서로 돈을 안 내고 그냥 다 연결시켜줬어요. 한때는. 지금도 뭐 많이 배우곤 했지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한 회사가 50% 이상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나는 한 50%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10%만 갖고 있는 회사 보고 야 너는 이제 우리한테 돈 내. 아니면 너는 우리한테 연결 안 시켜줄 거야. 그러면은 그 10%뿐이 아까 갖고 있는 10%만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고객들이 90%의 시장 갖다가 커넥션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90% 갖고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10%가 없으니까 자기 고객들한테 뭐 이익을 주긴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10%만 갖고 있는 회사를 갖다 뭐랄까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한 티핑 이펙트라는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만약에 뭐 서너 회사가 한 20%에서 25% 회사가 사이즈 회사가 한 4개쯤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이 엔타이 컴패리티브한 그런 비heb을 할 수가 없다. 왜냐? 내가 뭐 한 20% 회사 A한테 가서 A 회사가 B한테 가서 우리 이제 디스커넥트 할 거다 하면은 그때만 해도 C, D가 합쳐가지고 야 그럼 A한테 제재를 걸자.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싱글 호밍 vs 멀티 호밍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some platform, some network에서는 they may prefer single homing due to cost. 아까 말한 통신회사 같은 거, 네트워크 같은 거는 당연히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커넥션이 된 다음부터는 이 싱글 홈이나 멀티 호밍이 커스트가 이렇게 비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글을 쓰던 야후를 쓰던 구글 지메일을 쓰던 뭐 핫메일을 쓰던 뭐 네이버 메일을 쓰던 뭐 많은 경우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monetary cost는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인터넷 비용을 내면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근데 convenience cost는 아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메일, 야후 메일, 뭐 네이버 메일 뭐 다 쓰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느 하나를 좀 더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러면 왜 그걸 선호하게 되고 왜 그쪽에 이렇게 틸팅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멀티 호밍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통신을 잠깐 쓰는 이유가 제 논문이 통신이고 저 경제학 페이퍼를 퍼블리시한 것들이 통신 쪽에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잠깐 통신을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통신회사들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통신회사 같은 것들을 레귤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법 적용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나 티핑 이펙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적용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interoperability and interconnection. 이게 만약에 플랫폼이 인터커넥트 다 하면은 multi-homing may become irrelevant.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100%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통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통신회사들끼리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인터 커넥션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로컬 마켓, 그러니까 시내 시장에 독점화를 줬다가 이게 이제 시내 시장에 그 뭐냐 서울이 있고 부산에 또 다른 회사가 있으면 이게 인터 커넥션 함으로써 내가 뭐 부산 서비스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A 회사를 통해서 다 인터 커넥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 어디를 가도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나는 그 사람 갖다가 연결할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그 맥락이 되겠죠. 근데 이게 그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플랫폼이 경쟁을 하다가 얘네들 인터 커넥션을 해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더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지금 많은 그 모델링을 하고 해가지고 뭐 이게 유틸리티 뭐 이렇게 펑션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모노폴리로 가게 하는 그 이슈들은 뭐냐면 네트워크 이펙트, 파시브 네트워크 이펙트, 스케일 이코노미 스코프 같은 거는 이제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여기 말했듯이 멀티 호밍, 인터 커넥션, 인터 오퍼레이비리티 이런 것들은 반대로 반독점화 시키는 그런 그 형성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다 디퍼런시에이션을 왜 집어넣냐면은 플랫폼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이스타블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에 페이스북이 지금 다문을 하고 뭐 월드와이드 서치 엔진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글이 다문을 하다.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런 그 디지털 마켓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론 걔네들이랑 컴퓨터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그쪽에서 안 하는 아이디어 이런 걸 갖다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 생긴 것들이 이제 우버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에요. 우버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물건 파는 것도 없고 뭐 드라이버들도 자기네들이 고용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 차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운전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연결을 시켜줌으로써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여행 가고 싶은데 나는 집을 갖다 렌트하고 하고 싶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기고 그 밸류가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버 같은 거는 좀 더 문제가 많은 이유가 우버의 경쟁자들이 사실 택시 드라이버들이거든요. 근데 세계 어디를 가도 택시 드라이버들은 그냥 나 택시 드라이버 할래 해가지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택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사든지 뭘 받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버라는 그 새로운 플랫폼이 들어와서 택시 시장 갖다 완전 휘젓고 다니면서 그 밸류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야, 그 택시 드라이버들이 뭐 몇천만 원 내고선 라이선스를 받았는데 우버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서 라이선스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문제되지 않느냐.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쪽에다 치우치고 아니면 택시 드라이버들이 정치적으로 더 파워풀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반대하고 우버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든지 우리 도시에 못 들어오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캔디네이비언 컨트리, 노르웨이나 스위든 이런 데는 우버가 못 들어갑니다. 없어요. 근데 이스턴 유러피언 컨트리, 뭐 타이완 뭐 이런 데는 다 우버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뉴욕의 그 캡 드라이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 그래서 이 뉴욕 캡 드라이버들이 그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메달리언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정부에서. 그 메달리언 값이 한때는 100만 불까지 갔습니다. 100만 불. 그래서 이제 그 주위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투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메달리언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 택시 드라이버들한테 이제 렌트 해주는 거예요. 내 메달리언을 쓰면은 이제 돈 얼마 내놔라. 우버이 들어오면서 그 메달리언 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당국으로 들어가서 당신네들 그 메달리언 값을 갖다 우리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버를 갖다가 시장에서 배제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버 때문에 받는 수도 없이 많은 그 컨슈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랑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그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식으로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버가 들어갈 수 있고 없는데 제가 이제 왜 우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우버가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모르시겠지만 2015년도에 제가 왔는데 우버를 부르면은 와요. 그럼 우버를 부르면은 택시값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차는 훨씬 더 깨끗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래도 좀 한국말을 하니까 괜찮지만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은 우버 하면은 너무 좋은 게 자기가 한마디 못해도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불법화되면서 이제 퇴출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불편해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래서 산 건 아니지만 차를 이제 사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타이완을 놀러 갔더니 타이완에서는 이제 중국말 할 줄도 모르겠고 거기는 그래도 좀 일본말이 통하는 것 같아 일본말 할 줄도 모르고 영어를 해보니까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버를 쓰면은 그냥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드라이버랑 중국말도 한마디도 안 해도 되고 영어도 그 사람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는 그 소셜 웰페어는 굉장히 큰데 자 그러면 거기만이 아니라 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그 편리하게 해주면은 거기서 오는 또 혜택이 있을 겁니다. 사이드 베네핏이. 그래서 그런 그 사이드 베네핏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지. 우버나 뭐 이런 제가 말하는 건 꼭 우버냐 아니라 우버도 있고 리프트도 있고 뭐 타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불법화되면서 오는 그 뭐랄까 loss in consumer welfare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코스트는 이제 이거는 뭐 통신회사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LG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SKT를 바꾼다든지 뭐 KT를 바꾼다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이 스위칭 코스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 내가 전화번호를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 통신회사 A에서 B로 갈 때 전화번호를 못 갖고 갔었어요. 초기 단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전화가 뭐 상관없고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하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이거 내가 비즈니스 쓰고 있었다 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넘버 포러빌리티가 시작되면서 통신회사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번호를 갖고 갈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이 스위칭 코스트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스위칭 코스트를 자기네들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뭐 2년짜리 컨트랙 계약을 맺어가지고 2년 동안 럭인 한다든지 그리고 그 2년 안에 스위칭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스위칭 코스트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는 뭐 미국,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레귤레이터들은 맞춰가지고 야 이제 그런 2year짜리 컨트랙도 리즈너블하게 받는 혜택만큼만 페널티를 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재를 거함으로써 스위칭 코스트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통신회사 우선 그 통신회사를 얘기했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나 이런 그 경쟁에서 그 스위칭 하기가 좀 어려울 적이 많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low switching cost, high interconnection, interoperability, multi-homing 이런 것들은 다 플랫폼이 쏠림 현상을 막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쏠림 현상, 이게 티핑 이펙트인데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옛날서부터 있던 그런 경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된 거는 이제 그 인터넷 마켓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통신회사 같은 것도 쏠림 현상이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competing network may collapse to single monopoly network. 이게 이제 쏠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 example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직접적으로 일한 케이스인데,
MCI라는 회사가 있는데, MCI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한국의 하나통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KT가 AT&T라고 하면은, 그, 하나통신이 이제 미국의 MCI 같은 거예요. Second largest player인데, 얘네들이 유인넷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기업결합을 합니다. 유인넷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은 옛날에 그 IP 애드레스 있잖아요. 그 IP 애드레스 갖다가 다 미국에서 했습니다. 지금 뭐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인터넷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세계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한테 가려면 그 IP 애드레스 써야 돼. IP 애드레스가 우리 전화번호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유인넷에 가서 IP 애드레스를 받고 커넥션을 받아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유인넷은 또 인터넷 백본도 했습니다. 인터넷 백본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인터넷 트래픽이,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인넷이 한 30% 시장을 갖고 있었고, MCI라는 회사가 MCI 인터넷 백본 그 비즈니스가 한 30% 갖고 있었고, 스프린트가 한 25% 정도, MCI가 한 25%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AT&T 같은 데가 뭐 한 5%, 뭐 10%, 뭐 IBM도 있었고, 뭐 다 다양하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100%가 됐는데, 그 MCI가 유인넷을 기업 결합을 하면은 그 시장의 거의 한 50%에서 60%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컴플레인을 좀 많이 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인터넷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어링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했잖아요. 무료로 서로 다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내가 10% 마켓쉐를 갖건 1%를 갖건 5%를 갖건 간에 그냥 무료로 다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인터넷 그 노드라는 게 있어요. 백본 노드라는 게 있어서 그 노드에 자기가 줄만 연결해 놓으면은 그 노드에서는 다 트래픽이 무료로 그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MCI가 그 기업 결합을 통해서 50%를 장악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조그만 애들한테 다, 당신네들은 나한테 이제 이너 커넥션 피를 내야 돼. 이너 커넥션 피를 내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착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는 얘기가 있을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그 네트워크 이펙트 같은 거는 이 파시브 피드백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winner takes all outcome,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인터넷 엑스플로러랑 넷스케이프 보면은, 그 넷스케이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인터넷 엑스플로러 집어넣음으로써 타행해가지고 결국은 넷스케이프를 퇴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무의미한 그런 경쟁자를 만들었죠, 처음에. 뭐 닌텐도, 아타리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건데, 이제 제가 주는 이 example들을 젊은 분들이 하나도 이해 못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하도 올드한 것들만 잡아놔가지고. 그 asymmetry of information 같은 것도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별로 다를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빠진 것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 했는데, 사실상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약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openness versus control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 때 결국은 그 오픈 시스템을 만들든지 클로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iOS 같은 거는 자기 애플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그 오픈네스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없어요, 사실. 애플 맥킨토시, 애플 그 시스템에 관해서 경쟁자들이, 뭐 물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경쟁자가 한두 개 있긴 하지만은 마켓 쉐어도 그냥 거의 무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클로즈 시스템의 이제 example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플을 보고, 오픈 시스템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같은 거는 그 오픈 시스템에서 그 윈도우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많은 컴퓨터 회사들한테 그 라이선스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났고, 근데 애플이 그래도 한 20%에서 25% 정도 마켓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윈도우스나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갔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주는 또 example은 이제 베이타랑 BHS라고.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뭐 손을 들지 않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이왕 교수님은 그래도 아시는구나. 아니, 저는 저 다른 분들. 박사님 들으신 예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아마 저하고 아. 박사님만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젊으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 계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젊은 없죠? 분들은 말씀하신 아타리 이런 일본 회사는 저게 도대체 무슨 뭐 전혀 그렇죠. 모르고 저처럼 이제 옛날 갤러그 시대는 이제 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타리가 옛날에 초기에 그 굉장한 게임 회사로서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닌텐도가 들어오면서 그 하여간 닌텐도가 커지면서 결국은 그 피드백 이펙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타리는 퇴출되고 닌텐도가 한 거니까 뭐 하여간 이 오픈데스 이제 이거는 보면은 그 VHS랑 이제 베타는 왜 제가 이걸 집었냐, 이건 제가 배울 때 우리 맨날 써먹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이게 이제 비디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포매트가 있었다는 건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포매트가 그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베이타라는 거는 그 테이프가 조금 더 작았고, 그 다음에 VHS는 테이프가 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베이타가 더 좋았고, VHS보다. 그리고 VHS가 후발선자였어요. 후발자였어요. 근데 베이타는 소니가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너무나 이제 자신이 만만해가지고 클로즈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VHS는 후발자니까 이거 우리가 쟤네들이랑 퀄리티도 낮고 그러는데 싸웠으면 안 되겠으니까 오픈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경쟁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VHS가 이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VHS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래머들도 테이프도 그쪽에다 더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타는 더 좋은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고 했지만은 상관없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은 efficiency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게 진짜 efficient,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 비효율적인가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VHS나 베이타 example은 이거는 확실하게 비효율적인 그 제품이 스탠더해졌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하나의 플랫폼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 VHS 플레이어들은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는 그 무비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나 뭐 스탠드 세팅이나 오픈네스나 컨트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효율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갖다 저희가 깨우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경쟁 당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베이타가 더 효율적이니까 베이타를 갖다 그러면은 당신들도 오픈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규제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퇴출하게 놔두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냥 퇴출하게 놔뒀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쟁 당국이 들어와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다. 시장에서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그 테크놀로지를 선택했지만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컨슈머한테 받는 베네피트는 VHS가 더 많이 좋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나왔을 거라.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믿음을. 근데 이제 우리 이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경쟁 당국이 끼어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그 adoption, hence expansion of network effects is more rapid with open standards. 그러니까 오픈 스탠더드 하면은 비용이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그 오픈 스탠더드를 써가지고 제품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인디렉트 이펙트가 굉장히 세지죠.
VHS 플레이어를 갖다가 70% 갖고 있고 베이타는 한 30%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영화를 갖다가 테이프에다 집어넣으려면 어디부터 집어넣겠어요? 당연히 VHS부터 집어넣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쪽이 먼저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자기들 시장이 아주 클 거라 생각하면 이거는 누구나 다 볼 거라 생각하면 둘 다 같이 하지만 내가 보기에 만약에 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뭐 5%도 안 볼 거야. 그러면은 비용 문제를 따져봤을 때 그냥 VHS만 하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말했듯이 애플 같은 경우가 있듯이 애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바이브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proprietary 스탠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proprietary 같은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스탠더드를 갖고 딴 전유적 뭐 경쟁자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네, 전유적. 정유적. 그래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profit 이익은 더 많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오픈 스탠더드를 안 하지만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발전시키고 그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를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아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자꾸만 이제 어려워지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쟁 당국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항상 프라이싱을 보잖아요. 이게 기업 결합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거냐. 이 사람들이 시장 지배적 남용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가격이 소셜 웰페어, 그러니까 소비자 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파스리 프라이스 제로 프라이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저 나중에 얘기하죠 뭐. 그러니까 제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구글이 만약에 내가 이메일 서비스를 무료로 주고 서치를 무료로 준다면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 누군가가 서브시다이즈 해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통신회사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크로스 서브시디가 나쁘다, 뭐 좋다, 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적인 거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제로 프라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제로 프라이스를 하더라도 많은 유저를 확보해야지만 많은 유저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다른 그러니까 광고자든지 뭐 판매자든지 이런 사람들 갖다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레비뉴 제너레이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이 플랫폼 마켓을 갖다 어떻게 그 경쟁 당국에서 그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어려움이 이제 많아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로 프라이싱이라는 이슈도 사실은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로 프라이싱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보험회사 그러면 좀 이상하고 치료비나 병원비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국가 이제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지만 미국 같은 데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병원 이런 데서 이 가격을 갖다 이제 정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내가 입원을 하면은 진짜로 하루에 1,000불씩 준다는 걸 모르잖아. 그 보험회사 다 처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사실상 100이면은 뭐 한 30, 그러다 또 뭐 실비용 보험까지 들어있으면 0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오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툴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거는 가격 갖고서는 이게 어느 병원들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 보지 말고 그러면 여기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어느 병원으로 더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이스보다는 가격보다는 willingness to pay. 자기가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를 갖다가 자기가 어디 병원으로 가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그 병원에는 마켓파워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 병원 A가 병원 B랑 기업 결합을 할 경우에 A랑 B에 가는 이 소비자들, 아픈 사람들의
그 오버랩이 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 그게 오버랩이 별로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허락해도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프라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푸트래픽 갖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여기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야후 서치 서비스나 구글 서비스를 봤을 때 가격은 제로지만 사실상 소비자들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마켓 파워를 측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쟁 정책을 할 때 이제 답은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슈들만 레이스 하겠습니다. 이런 투 사이드, 멀티 사이드 그 마켓을 볼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첫째로 볼 거는 뭐 이게 투 사이드, 멀티 사이드건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멀티 사이드 마켓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이드가 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이드가 뭐고,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그 경쟁 당국에서 나름대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게 하나고, 그러면은 이 멀티 마켓, 멀티 사이드 플랫폼이나 이런데 이게 중요하지 안 중요한지는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그렇죠? 그게 참 복잡하지 않. 뭐 바이어도 있고 셀러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바이어 사이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아느냐, 셀러 사이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싱글 마켓을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을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뭐 그냥 정유사들을 봤다 그러면은 그냥 원 사이드만 보잖아요. 이 가격이 마지노 커스트 프라이싱보다 얼마나 더 높으냐, 뭐 이런 걸 따져보다 보면은 이게 액세스 프라이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노 커스트보다 낮거나 그럴 때는 프레토리 프라이싱이 있는 건지, 그러면은 이게 다시 리쿱할 수가 있는, 이런 거를 따져봤는데, 이 멀티 마켓을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노 커스트 프라이싱이 꼭 제일 좋은 건 아니잖아. 우리 마지노 커스트 프라이싱을 하면은 구글 보고 가서 당신네들 이메일 서비스 할 때 커스트가 그래도 뭐 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 프라이싱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이거 프레데토리 프라이싱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뭐냐면은 멀티 마켓을 됨으로써 한쪽에서 받는 그런 주는 혜택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더 많은 혜택을 회사가 얻을 수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크로스 서브시디나 디렉트 서브시디 같은 것도 굉장히 쓸 수 있는 것고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결정하냐,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우리 경쟁 당국의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마켓 데피니션, 그러니까 시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가 싱글 마켓에서는 두리뭉실하게 마켓 데피니션 안 하고 시장 설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마켓 파워를 갖다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멀티 사이드 플랫폼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켓 파워를 해서 액세스 프라이싱을 했지만 그 액세스 프라이싱을 통해서 다른 쪽에 혜택을 많이 주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 시장을 갖다가 따로따로 보면은 한 시장에는 문제가 있고 한 시장에는 서브시디를 받으니까 또 문제가 있는데, 합쳐서 보면은 시장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켓 데피니션 이슈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멀티 사이드 마켓에 관해서 이제 또 연구를 하든지 뭐 경쟁 당국에서 뭔가 이제 제재를 해야 되면은, 첫째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어봐야 되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건데,
그 each side 마켓에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그 링케지가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메이션 그 유저들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애드버타이징을 하는데 그건 아주 우리가 간략하게 말한 거고 사실상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글에서 갖는 거는 우리한테 얻어가는 거는 뭐 우리가 유저라서 이 사람들한테 뭐 애드버타이징을 줄 수 있다, 뭐 서치할 때 보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서치를 언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애드버타이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애드버타이징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은 당신네들이 원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그 당신의 가게에 들어왔을 때 큐판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럴 정도까지 인포메이션을 저희한테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구글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클레임을 할 정도면 뭐냐? 우리가 무선 통신 전화 갖고서는 걸어가면은 우리 구글 서비스 어딘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포메이션에 대비해서 이 사람이 나이키 스토어를 들어갔구나. 그러면 나이키 스토어에서 뭐 10,000원짜리 큐판을 빵 띄는 거예요. 30,000원.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뭐 허락을 해준 사람한테만 띄우죠. 근데 그 허락을 안 하더라도 구글 시스템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허락을 해주면은 그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에서 이제 조사받고 이제 나름대로 컨센트 구매하고 좀 바꿔 나가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거를 구글 이제 보기 전에는 뭐 인포메이션 줘봤자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한번 쳐봤다. 제주도 비행기값 한번 쳐봤다. 그러면 제가 서치 엔진 들어갈 때마다 한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항공회사, 항공권, 제주도 뭐 숙박 이런 게 계속 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벌써 한번 들어갔으면 이 사람의 그 관심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는 것 같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사흘이면 사흘, 나흘이면 나흘,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계속 뜨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장의 그 링케지가 구글은 우리 유스 인포메이션을 봤는데 그게 애드버타이징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느 식으로 들어가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데가 구글뿐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페이스북 같은 데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이런 업체들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와이파이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그 커넥션 하는 그 인포메이션 하나를 하든지 쿠키 인포메이션 갖다 쉐어하게 해주면은 그게 또 그 나름대로 그 회사들끼리 쉐어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생겨가지고 내 뭐 경로나 이런 걸 갖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쿠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사이트를 갖구나 해서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있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애드버타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이 서피스케이트 있고 이게 뭐 많은 경우 이제 AI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개인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AI가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리즘만 통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하여간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게 경쟁 당국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different size impact elastic demand는 뭐냐면 아까 이제 말했듯이 그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자랑 바이어들이 있을 경우에 이 my ability to consume, my decision to consume, my elastic demand 이 그 네트워크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그 이제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죠. 이걸 제가 예를 들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우선 스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 경쟁 당국이라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마켓 파워가 있다. 그러면 이 마켓 파워를 갖다 어떻게 그러면 제재를 할 거냐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경쟁 당국에서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마켓 파워를 제재하지만은 그 소비자 후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것만 이제 띄워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멀티 사이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어느 한쪽은 이제 싱글 호밍이 되고 인터로퍼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그룹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마켓 파워가 있고 근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옛날 뭐 커넥션을 볼 때는 내가 한 군데만 들어간단 말이야. 딴 데 들어가면 비용이 하여간 뭔가 무슨 비용이 있어서 어렵다 하면 이제 한 군데만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모노폴리스틱한 데고 그렇지만 바이어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지금 네트워크 A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A, B, C 다 들어가 있어요. 멀티 호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내가 마켓 파워를 갖고 있는 그 그룹한테 가격을 올린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프로피터블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싱글 마켓에서는 내가 마켓 파워를 갖고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프로피터블 하죠. 그리고 프로피터블 하지 않으면 가격을 안 올릴 거니까. 근데 이 멀티 마켓에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그 경쟁이 치열한 쪽에 이 대래 서브시디가 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받는 프로핏이 아니라 그게 경쟁이 치열한 그런 플랫폼 쪽에서 더 좋은 인바이먼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플랫폼보다는 우리 쪽을 더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격을 올렸지만은 자기의 이익은 그냥 똑같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모노폴리가 마켓 파워가 있는 사이드에서 경쟁 쪽 사이드에다가 이게 서브시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그 이론적으로나 모럴링이나 풀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컨클루션을 말하면은 이 디지털 시장이 되고 디지털 플랫폼이 되면서 이 traditional one-side firm이나 traditional one-side market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해서 그렇지 실적으로 이게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US 케이스인데 이거는 사실 한 2005년도에 아마 이게 나온 케이스인데 여러분 다 이제 질문이 하나 아이팟을 있습니다. 네네네네. 너무 오래 말씀하셔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좀 쉬기로 네. 좋습니다. 네. 그 멀티 호밍 얘기가 플랫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데 네. 사실 물리적으로는 멀티 호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선호나 어떤 퀄리티 다른 다양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싱글 호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장 독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도 물리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한쪽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쏠려서 결국 시장 독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엔티트러스트 상의 이제 규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멀티 호밍을 좀 실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좀 현실보다 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독점 플랫폼 사업자들은 항상 이제 멀티 호밍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모노폴리라 하더라도 이건 트랜스토리
모노폴리에 불과하고 이게 새로운 컴퓨터 포덤 뉴 마켓 뭐 이런 것이 계속 등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가? 오히려 우리가 근데 뭐 인터브랜드 컴피티션, 인트라브랜드 컴피티션 얘기할 때처럼 인트라브랜드 컴피티션이 멀티 호밍 때문에 뭐 가능한 플랫폼 컴피티션이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싱글 호밍 이런 그렇죠. 성향 때문에 네. 안 되면 네. 이제 그나마 컴피티션 인더 플랫폼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논쟁이 이제 계속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인텔 플랫폼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멀티 호밍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가격 올리면 쟤네들 저쪽으로 갈 거야.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후생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제 아규멘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게 똑같으면 그 자기가 선호하는 그 저기 플랫폼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싱글 홈ing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태틱 마켓을 보면 스태틱 그 뷰를 보면 그런데 다이내믹 뷰를 보면 멀티 홈이 가능하고 비용이 별로 안 든다는 거는 스위칭 코스트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마켓 파워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하면 쟤네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empirical question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근데 empirical question을 그럼 어떻게 찾느냐. 결국은 옛날 그런 사례들을 봐야죠. 옛날 사례들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스페이스가 한때 장악하다가 이제 뭐 페이스북한테 뺏긴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페이스북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차지한 데가 누가 있냐. 지금 10몇 년 뭐 지났는데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듣고서는 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상 먹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제 이슈를 매사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그런 게 옛날 얘기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 항상 자기네들이 누군가가 새로운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나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애들이 자라면서 계속 새로운 걸 찾으면서 걔들을 계속 페이스북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자기 시장 점유율이 줄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다이내믹 뷰를 보였을 때는 멀티 호밍이라는 거는 결국은 스위칭 커스트를 낮게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그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만 보고 이걸 레귤레이션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소비자 고생이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파드는 뭐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아이팟 한참 하다가 이제는 뭐 전화로 다 플레이하니까 전화가 이제 아이팟처럼 됐지만은. 근데 사실 아이파드가 그 MP3 플레이어라는 건데 그 전에 한국 회사 그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사실은 그 다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리버는 지금 MP3 플레이어 마켓, 지금은 이제 MP3 플레이어 마켓 자체가 없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파드가 들어오면서 퇴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인시그니피컨트 플레이어가 됐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이리버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뮤직 MP3 플레이어는 있지만 MP3 플레이어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을 듣기 위해서인데 그 소프트웨어 컨텐츠 갖다 쉽게 다운로드하고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CD 모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이 MP3 플레이 없을 때는 CD를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집 가면 이렇게 벽에 그냥 CD가 그냥 가득 차 있는 집도 있고 뭐 몇백 개씩 있고 막 그런데
그거 갖다가 만약에 아이리버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만든 게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 버전이에요. 아이튠즈로 해가지고 아 당신들이 갖고 있는 CD들을 갖다 다 여기다 아이팟에다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아이튠즈랑 아이팟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이팟가 그냥 막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튠즈는 그 아이팟의 성장이나 이런 그 이펙트를 잡아서 그 뮤직 컨텐트 프로바이더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많은 그 뮤직 컨텐츠를 이제 아이튠즈 스토어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튠즈가 하는 건 결국 그거예요. 당신이 CD를 갖고 있으면 당신 CD를 갖다가 아이팟에 넣어주게 해주고 아니면은 없으면은 우리 아이튠즈 스토어에 가서 사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게 엄청나게 좋은 그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초기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뭐 월 얼마만 내면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다가 월 얼마 내면은 그냥 모든 음악을 다 듣게 해준다. 그러면 넌 뭐 CD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아이튠즈가 생기니까 리얼 네트워크라는 데서 이제 얼터너티브 디지털 송 매니저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 뮤직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팟에 이제 그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튠즈가 볼 때 이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자기네 기계에다가 그 남의 와서 여기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은 굉장히 프로프라이터리하고 점유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 거는 아이튠즈를 갖다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키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리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펑션을 갖다 빼버리는 거야 아이팟에서.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리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뭐 한 몇 기가 정도의 그 음악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리얼 네트워크 같은 데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다미넌스랑 하드웨어 다미넌스가 서로 호응과 그러니까 시너지 이펙트를 하면서 그 마켓에 이제 다미넌트 플레이어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리얼 네트워크도 고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클래스 액션 러스트를 했어요. 2005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튠즈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할 때 얘네들이 그냥 우리 경쟁자들만 뽑아내자 했으면은 이 케이스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경쟁자들이 빼내면서 자기네 아이튠즈나 뭐 이런 퀄리티를 왕창 늘린 거예요.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한 2, 3년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거 들어가서 어떻게 또 해가지고 끼어 들어가면 하먼이라는 회사가 또 있었는데 그 회사도 다음 업그레이드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러스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거는 저는 이제 플레인티프 쪽이니까 이제 원고 쪽에서 그 클래스를 레프센트 해가지고 우리 데미지 에스티메이션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케이스가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이 아이튠즈를 업데이트 하면서 거기 배제적 효능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제적 효능 때문에 그 아이팟 가격이 올라갔든지 뭔가 자기네들이 받는 베네피트를 갖다 매시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효능을 갖다 집어넣을 때마다 다른 임프루먼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효용성.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이런 임프루먼트 때문에 이런 체인지 때문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얼마 정도는 배제 효과가 있는 거고 얼마 정도는 efficiency, quality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너희들이 그러면 그걸 세퍼레이트 시켜라. 배제 효과랑 그 퀄리티 효과를 세퍼레이트 시켜라. 그래서 그걸 노력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케이스를 짐으로써
10년 한 리티게이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인티프 바는 결국은 10년 동안 쓴 비용은 이제 부분적으로 리커버는 했지만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기억하는 게 제가 이 밤새 가면서 에스티메이션을 갖다 엄청나게 돌렸는데, 애플이 그때 한 아주 그냥 나쁜 행동들을 갖다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미국에서 모든 아이팟 퍼체스를 갖다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이제 2009년도에 사실은 이제 이런 배제 효과를 갖다가 이제 빼버렸어요. 아이튠에서. 그래서 이제 2009년도까지가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미국에서 아이팟 판매한 기록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파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보통 받으면 뭐 한 몇 개월 걸려서 분석을 해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데, 이 친구들은 한 2주 전에 2주 전에 몇 기가바이트 데이터를 그냥 보내주고, 야, 이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줬다. 이제 추알에서 보자. 이런 거예요. 재판에서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좋은 자료를 제대로 보내줬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딱 자료를 받아보면은 이게 뭐 이상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 다 뽑아내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한 일주일 걸리고, 또 쟤네들한테 물어보면 답변도 안 해주고, 자네들도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 애플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 저 채팅창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다이내믹 뷰라는 관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점인지 부연 설명. 야, 이거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면 어떡하지? 오케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이내믹 컴포지션은 보는데, 제가 경쟁당국, 그러니까 미국 FTC나 DOJ 있을 때 우리 다이내믹 컴포지션에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룬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태틱한 이펙트도 찾기가 어려운데, 거기다 다이내믹까지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제가 이제 경쟁당국에서 나와가지고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다이내믹 컴피티션 아규멘트를 갖다가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꼭 플랫폼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라클 피플소프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넘버 1이 넘버 3를 사는 같은 경우였는데, 스태틱 뷰를 봤을 때는 이게 넘버 1이 넘버 3를 사는 건데, 다이내믹하게 봤을 때는 이게 넘버 1이 넘버 3를 사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 포텐셜 엔트런스들이 쌓여있다. 그런 아규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임페리컬리 보여줄 수는 없어요.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때도. 이게 2000한 5, 6년 때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다이내믹 이 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다이내믹 마켓이라는 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efficiency 아규멘트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뭐 경쟁 당국에서 계시는 분 같은데, 아니면 뭐 법 쪽에 하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쟁 당국에 계신 분들은 기업 결합 같은 거 하면 efficiency 효율성 맨날 따지잖아요. 그러면 효율성 갖다 진짜로 계산해가지고 갖고 오는 수치들이 얼마나 지금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가 진짜로 효율성이고 얼마가 좀 비경쟁적 효과 때문에 나오는 건지,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대충,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만큼 계산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결합에서 오는 효과라는 것 갖다가 증명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경쟁 당국에 있을 때는 효율성 아규멘트를 갖고 와서 허락된 케이스는 진짜 손 꼽아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갖고는 도저히 케이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다이내믹 뷰나 다이내믹 마켓 뷰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스태틱 모델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경쟁 제한성을 봤을 때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우리 여기 효율성이 이 정도 나타난다 하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이게 티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여기 다이내믹 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한 걸 보다가도 다이내믹 아규먼트가 들어와서 이게 비까비까 할 때 좀 티핑 이펙트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 AOL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AOL 타임 워너 멀저도 해봤고, AOL 컴퓨터 멀저도 하고, 이 AOL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도 잘 모르시죠? 아메리카 온라인. 아니, 제가 유학 갔을 때만 해도 AOL 썼습니다. 유학 가셨, 그때 오셨구나. 그러니까 아실 분이 없구나. 이사 가면은 CD 보내주고서 이거 가입하라고 다이얼업 500시간 공짜, 300시간 공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죠,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AOL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monthly subscription fee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불 95전, 이 정도 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300시간의 인터넷 시간을 갖다 무료로 제공해준다. 한 달을 무료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한 거죠. 그래서 97년도인가? 90 몇 년도까지만 해도 완전 다미넌트 플레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까지 나오고, 유가 메어. AOL에서 쓴 게 이제 유가 메어라는 게 딱 창이 뜨거든요. 이메일이 들어오면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고, 그때만 해도 아마 제일 많았을 때가 한 3,500만 명 정도가 서브스크라이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였거든요. 인터넷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두 가지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신회사들이 이제 브로드밴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 다이얼 해가지고 AOL 서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커넥션을 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간 건데, 이제는 통신회사들 자체 내에서 또 DSL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빠른 속도로다가 연결할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이블 컴퍼니, 케이블 회사들이 이제 케이블 회사들은 브로드캐스팅만 하기 때문에 원웨이 트래픽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이렇게 됨으로써 걔네들이 케이블 모름을 만들어서 투웨이 트래픽을 이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투웨이 트래픽을 함으로써 이제 faster connection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AOL에서 이제 돈을 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통신회사에서 전화 요금 내는 거에 추가로 내가지고 DSL 하는 게 좀 더 이피션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컴퍼니는 내가 케이블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인 비용을 하면은 이제 하이스피드 인터넷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슈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한메일은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게 한메일이에요. 그래서 한메일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OL을 갖다 쓰려면 내가 AOL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고 한 달에 10불씩만 이렇게 냈는데, 한메일은 그냥 무료예요, 무료. 내 이메일 주소를 갖다 무료로 받아가지고 무료로 이메일을 쓸 수가 있네. 그리고 나는 브로드밴드 인터커넥션 되니까 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OL의 마켓이 굉장히 그냥 타격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내리막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AOL이 이제 없어졌죠, 사실은. 보라이즌의 디비전으로 됐다가 지금은 AOL 네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AOL 이메일 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한때는 이제 AOL이 이제 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AOL 쓰면은 그냥 이제 좀 창피하다 이럴 정도까지 됐었는데, 아직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미넌한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한 10년 정도 동안에 이렇게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굉장히 이 시장이 아직도 다이내믹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AOL 컴퓨터 서브 머저를 이제 했을 때, 컴퓨터 서브는 뭐냐면은 AOL이랑 비슷한 그 ISP예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AOL이 그렇게 마켓시어가 크고 그런데 컴퓨터 서브도 꽤나 마켓시어가 컸거든요. 그걸 허락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 뭐 허락해줘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했는지 참 어떻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AOL 컴퓨터 그 타임 워너 AOL 타임 워너는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한 거고 이제 보라이즌 AOL 거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고 이제 US 케이스 이제 워크함 이제 MCI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를 갖다 이제 다루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워크함이라는 회사가 유유넷이라는 회사를 그 기업 결합해 가지고 이제 샀는데 유유넷이 그 인터넷에 굉장히 스트롱 플레이였어요. 한 30 몇 프로 마켓시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워크함이 MCI를 샀죠, 사실. 제가 아까 MCI가 유넷 샀다 그랬지만 사실은 기업 결합이고 워크함이 MCI를 샀습니다. 1998년도에. 여기 보면은 이제 MCI가 유넷이 한 30% 정도 그 인터넷 백본을 갖고 있었고, 스프린트가 한 25%, AT&T가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합쳐서 뭐 한 5%? AT&T가 10%까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쟁자들을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거 좀 걱정이 있다 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은 인터넷은 이거는 뭐 프리고 뭐 이 세상이 뭐 피어링이 되기 때문에 아무 뭐 그런 이슈는 없고 뭐 막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저랑 이제 그 친구 존 헨리라고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둘이서 레이스한 이슈가 그래요. 아니 그 이유는 다 알겠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블록키즈 하고 서로 뭐 그렇게 안 하는 애들 갱업하고 다 알겠는데 기업 결합한다면 얘네들이 만약 60% 시장을 장악하면 오케이 너희한테는 못할지만 너는 큰 애들이니까. 근데 조그만 애들한테 이제 돈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우리 그 DOJ 그 회의룸에서 갑자기 침묵 한 몇 분 정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더니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인터넷에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음에 오겠다 하더니 한 달 후에 잔 추어라는 분이 있어요. 잔 추어라고 그 노벨 나중에 이제 프라이즈 타신 분이지. 그분을 고용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이 있다 하면서 말하는 게 밴드웨건 이펙트예요. 그래서 이 통신회사의 밴드웨건 이펙트,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때 개발된 게 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우리가 우리는 저렇게 다 못하지만 돈 많은 회사들이 경제학들을 써가지고 뭐를 해왔으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MCI 인터넷 백본은 결국 케이블 와이어리스라는 회사한테 파는데 이 회사는 이제 영국의 그 BT 브리티시 텔레콤이라는 회사 다음으로 큰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하나로 통신 같은 거지. 영국의 하나 통신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여기 집어넣을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코멘트는 뭐냐면 첫째로 이러한 이 뉴 마켓이나 이런 데서는 뉴 띵킹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자그 피어링이나 이런 거에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이게 그 grounds of revolutionary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깨졌다는 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DOJ 스페시픽한 이슈인데, 이제 이런 통신회사들은 DOJ랑 FCC가 이제 같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기업 결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야 그러면 MCI 넷을 갖다가 다이버트 시켜라 하면은 우리가 컨센트 디크리라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누구한테 팔고 뭐 어떻게 팔고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는데 그때는 FCC에서 이제 우리보다 늦게 이게 프로세스가 가고 있었기 때문에 FCC에서 우리가 다 테이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컨센트 디크리를 안 하고 FCC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FCC가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라는 회사한테 이거를 매각시키게 했어요. 그 다음에 MCI의 그 백본은 그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네, 왜냐?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라는 영국 조그만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30%나 되는 인터넷 백본을 갖다 운영하는데 너무나 약했던 거죠. 그러고 MCI에서는 얘네들한테 할 수 없이 넘겨줬지만 자기네들이 얘네들한테 좋게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싸게 먹혀서 한 $625 million 가지고 이제 팔았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고객 그 비올링 같은 걸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는 조그만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올링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회사들은 2년 동안 비올링을 하나도 못 받다가 갑자기 2년어치 받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게 경쟁 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는 경쟁 당국에서 해야지 레귤토리 에이전시한테 넘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그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라디오 스테이션 머저인데 이거 외에도 또 뭐 그 기업 결합에 관심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allowed ownership to increase from 5 to 8 stations in a given market share.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뭐 몇십 개가 있다. 그러면은 한 회사가 라디오 스테이션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게 5개뿐이 안 됐습니다. 그다 1996년도에 8개로 늘려준 거예요. 통신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라디오 멀저들이 생기고 저도 이제 그때 라디오 멀저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싱글 마켓,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애드버타이징만 맞게만 본 겁니다. 애드버타이저들이 라디오 스테이션에다가 광고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그러면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듣는 사람들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든 사람들, 뭐 이런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프로파일링이 쭉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본 거는 얘네들이 만약에 5개에서 8개를 갔을 때 젊은 사람들 갖다 다 그냥 뭐 한 18, 10% 장악하면 마켓 파워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런 맥락만 보고 그 다음에 광고 시장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광고 시장은 별로 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포커스한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라디오 스테이션 5개 갖고 있는 그 프로파일링이랑 에이지 그룹이나 그 젠더의 남녀 거기에 위치할 수 있는 그것만 보고 거기에서 이 컨센트레이션이 생기냐 안 생기냐만 봤지 이렇게 뭐 네트워크 이펙트냐 뭐 이런 거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 셀룰라이트 라디오 생기고 HD 라디오 생기고 팟캐스트 생기고 하면서 라디오 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시기에 96년도부터 한 2000년도까지 엄청난 그 컨설레이션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컨설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라디오 회사들이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들이 갖다 톡쇼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톡쇼가 사실은 비용은 적게 들고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리스너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네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식으로 스테이션 포맷을 바꿀 거가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좀 후회가 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우리 이완 교수님 ICR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그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이제 플랫폼 마켓 캐릭터리스틱스랑 이제 에코노믹스 얘기했고, 거기서도 그 처음 투 볼렛 포인트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쵸? 뭐 처음 거의 다 했다고 해도 되겠다. 그 이노베이션 파트만 빼놓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 10분? 10분 정도는 더 해도 될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예, 괜찮습니다. 보통 언제 이거 뭐 브레이크 타임 너무 죄송한데. 근데 지금 브레이크 타임 갖고 다시 하기에는 너무 많이 그쵸? 하셔서, 네네. 그러면 제가 예, 요거 끝내고 맞추시는 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세 번째 볼레트를 보면 이노베이션, 그 efficiency gain versus maintenance of market power라고 썼잖아요. 이 플랫폼 마켓에서 계속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이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어떤 데는 커지고, 어떤 데는 망하고, 나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켓, efficiency를 위해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경쟁자들이 일어나는 건지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 시장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모바일 폰의 뭐 한 70%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앤드로이드 거에서도 거의 한 90%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는 무슨 그 이노베이션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피션시를 위해서 정말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노베이션인지, 아니면은 이게 자기네들의 마켓 파워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그 자기네들이랑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노베이션인지, 그런 걸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또 이런 이노베이션을 갖고 왔을 때 이게 efficiency enhancing한 이노베이션이면 구글이 그냥 뭐 사들여들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경쟁성이 있는 그러한 이노베이션이면 그런 거 갖다가 미리 허락해주면은 결국은 foreclosure of maintenance of monopoly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당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글 더블 클릭 그 멀저를 갖다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경쟁 당국에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이제 큰 볼렛 포인트는 US Antitrust Agencies, US DOJ and FTC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랑 플랫폼이랑 디지털 그 마켓에서 경쟁 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 잠깐만, 왜 한국말로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여태까지 계속 말하는 거는 미국 기존 경쟁법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뭐 법을 새로 집행하거나 서로 enact new laws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법 안에서 common law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갖다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기술, 뭐 테크놀로지, 시장 상황, 마켓 컨디션, 경제 이론, 방법론의 변화함에 따라서 경쟁법 집행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 왔다는 것을 갖다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이 디지털 시장에서 오는 그런 변화들도 얼마든지 현재 그 경쟁권 집행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제로 프라이싱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로 프라이싱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면에 커스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과 혁신 등의 비가격 경쟁을 갖다 더 자세히 보고 좀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게 이제 소비자 후생 기준을 이제 항상 고수해 왔고 우리는 그 기준이 아직도 유연하고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dominant view는 그 소비자 후생 기준으로 다 해가지고 경쟁법을 집행하고 그게 아주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후생을 볼 때는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가격을 보면은 가격에서 이게 가격이 얼마나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 늘고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격 위주가 좀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이런 시장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혁신이나 뭐 퀄리티, 품질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한국, 뭐 유럽의 좀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독점화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된 독점이 가격을 올리고 그래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쟁 당국에서. 근데 유럽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excessive pricing, abuse of market dominance 뭐 해가지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다 남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를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된 독점의 이제 문제는 그 독점을 써가지고 다른 시장에 그 모노폴리제이션, 독점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자기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다른 컴페니를 갖다 배제시키거나 이런 그 exclusively conduct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유럽이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고려 사항들 제가 마치 여기서 차별화되는 거, 효율성, 그다음에 그 실질적 경쟁 versus 잠재적 경쟁. 아까 말한 그 조그만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그 제품이나 새로운 뭐 아이디어나 이노베이션을 했을 경우에 그게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경쟁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다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담합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말은 돌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아직 인공지능이 디지털 세계에 담합을 하기는 지금 적어도 한 10년, 20년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이외에 비경쟁 이슈들이 이제 계속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